안녕하세요. 1953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뉴질랜드 탄기와이에서 정말 끔찍한 사고가 있었어요. 열차가 그냥 강물 속으로. 네, 그 라하르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었죠. 맞아요. 라하르. 오늘 저희가 이 무서운 화산 이류 라하르가 도대체 뭐고, 또 뉴질랜드 루아페호산 주변의 위험,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한 경보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깊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그 탄기와이 사고랑 또 하이드 철도 사고까지 같이 짚어보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라하르, 이게 정확히 어떤 현상인가요?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아, 네, 이게 인도네시아어에서 온 말인데요. 그 화산 활동으로 생긴 물이랑 화산재, 암석 파편 같은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요. 뒤섞여서요. 네, 마치 그 젖은 콘크리트처럼요. 엄청난 속도로 산비탈이 확 쓸고 내려오는 거예요. 파괴력이 어마어마하죠. 와, 젖은 콘크리트라니 상상만 해도 무섭네요. 루아페호산이 특히 이런 라하르 위험이 높은 활화산이라고요? 맞습니다. 루아페오는 활화산이고 위험 요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첫째는 화산이 빵 터지면서 분화로 눈이나 얼음이 확 녹아서 발생하는 경우예요. 이건 주로 스키장 쪽에 영향을 주고요. 아, 스키장이 위험하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분화가 없어도 그 산 정상에 있는 칼데라 호수 있잖아요. 그 호수의 자연적인 둑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 폭발 없이도요? 네, 그러면 이제 호수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서 라하르가 발생하는 거죠. 이건 주로 강 유역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군요. 그럼 1953년 탄기와이 사고가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였던 건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예고도 없이 그 칼데라 호수둑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생긴 라하르가 황가해오강으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순식간에 다리를 파괴해버린 겁니다. 정말 순식간이었겠네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웰링턴에서 오클랜드로 가던 야간 열차가 그 무너진 다리를 미처 못 보고 그대로 추락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151명이나. 정말 안타까운 희생이었죠. 뉴질랜드 역사상 최악의 철도 사고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때 구조 활동도 정말 필사적이었고, 그 시릴 앨리스나 존 홀만 같은 시민들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조지 메달도 수여됐고요. 네, 그런 분들이 계셨죠. 근데 이 탄계와이 사고 약 10년 전 1943년에 하이드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21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두 사고는 성격이 좀 달랐다고요. 아, 맞아요. 하이드 참사 어떻게 달랐나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하이드 사고는 원인이 비교적 명확했어요. 기관사의 과속,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실수였던 거죠. 아, 인재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뉴질랜드 철도청 NGR이 법적인 책임을 지고 생존자나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탄계와이는 달랐어요. 이건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 받아들여진 거죠. 같은 철도 사고인데도 원인에 따라 그렇게 다르게 봤군요. 네. 그래서 NGR이 탄계와이 유족들에게 지급한 돈도 법적 배상이라기보다는 좀 위로금 성격이 강했어요. 이런 인식 차이가 나중에 대응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떻게 달라졌죠? 탄계와이 사고는 이후에 라하르 경보 시스템을 만드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하이드 사고는 주로 책임 소재를 따지고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됐죠. 재난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가 사회가 그걸 기억하고 또 대비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렇군요. 자, 그럼 다시 루아페우산의 경보 시스템 얘기로 돌아가 보죠. 파카파파 스키장에 설치된 분화 감지 시스템 EDS라고 하던데요. 이게 경보가 울려도 대피 시간이 최고 지점에서는 90초밖에 안 된다고요? 네, 90초요. 정말 짧은 시간이죠. 아니 1분 30초 안에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찔하네요. 그래서 그 시스템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초반에는 사이렌은 울리는데 안내 방송이 잘 전달이 안 되거나 시끄러우니까 잘 안 들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계곡 밖으로 높은 곳으로 이동하라. 이게 핵심 행동 요령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스키어들의 인지도가 낮아진 거죠. 교육이 계속 필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훈련 방식도 개선하고 하면서 2004년 이후에는 그래도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럼 황가해 후각유역의 라하르 조기 경보 시스템 ERAWS는 또 어떤가요? 이건 더 복잡해 보이던데요. 특히 1995년 분화 이후로 상황이 또 바뀌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95년, 96년에 큰 분화가 있었거든요. 그때 새로 쌓인 화산재들이 댐 같은 걸 만들었어요. 테프라 댐이라고 부르는데 화산재 댐이요? 네, 이게 생기면서 1953년 탄기와이 때처럼 이 댐이 무너지면서 라하르가 발생할 위험이 다시 확 커진 거죠. 그래서 ERAWS를 만들게 된 거군요. 그렇죠.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이게 강 유역이 워낙 넓고 여러 지방정부 관할 구역에 걸쳐 있다 보니까 기관들끼리 협력하는 게 아주 중요했어요. 여러 기관이 얽혀 있군요. 네. 그리고 단순히 라하르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홍수 같은 다른 재난에도 같이 대비하는 그런 모든 위험, 올 해저즈 대비 접근 방식으로 점차 발전해 나갔습니다. 다행히 2007년에 실제로 라하르가 발생했었는데 그때 이 ERLOS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와,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결국 효과적인 경보 시스템이라는 게 단순히 센서나 사이렌 같은 기술적인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군요. 그럼요. 기술은 기본이고 그걸 뒷받침하는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 또 관련 기관들 간의 어떤 원활한 소통과 협력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물론이죠. 대중교육, 훈련, 그리고 알아보기 쉬운 표지판 설치, 정기적인 모의 훈련 같은 것들이 다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뤄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라하르라는 게 정말 강력하고 또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의 힘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첨단 기술로 경보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도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90초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에 사는 우리 각자가 평소에 얼마나 그 위험을 제대로 알고 또 스스로 대비하고 있는가,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